풍년의 여름날 한양의 시장은 휘황찬란하고 시끌벅적했다. 상인들은 제각각의 물건을 들고 여기 신선한 과일이요, 혹은 이쪽으로 오세요, 가장 튼튼한 천입니다 하고 외쳤다. 그곳을 바삐 걷던 어느 젊은 양반이 있었다. 그 양반은 곧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저것에 마음이 흔들리는 성격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이 되는 존재였다. 그는 이름하여 정석이었다. 정석은 평소 마음이 잘 산만해지고 오늘도 그런 그의 성격 탓에 약속 시간을 놓칠 뻔했는데 급히 길을 걷던 도중 우연히 어느 학자의 강연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늘은 성리학대가 율곡 이 선생의 말씀을 듣는 날이오 라는 외침이 그의 귀에 들어왔다. 정석은 그 길로 강연이 열리는 서원의 대청으로 향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율곡 선생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연은 곧 시작되었고 율곡 선생은 천천히 걸어나와 경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경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마음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경을 통해 우리는 본성을 볼 수 있고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정석은 살짝 고개를 갸웃거렸다. 마음을 다스린다니? 늘 변덕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강연이 끝난 후에도 정석은 내용을 떠올리며 걸었다. 그때 우연히 작은 강가에 이르렀고 물 흐름을 따라서 두 명의 아이가 다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첫 번째 아이는 다른 아이가 자기가 만들던 모래성을 망가뜨렸다고 화를 내고 있었다. 다른 아이는 그냥 실수라고 라며 변명했다. 정석은 아이들의 문제를 풀어주려 했으나 그 순간 그 자신의 산만함이 떠올랐다. 순간 이 상황이 분노하는 마음이 흐트러짐과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석은 잠시 두 아이 옆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 물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보세요. 방해가 오더라도 물은 길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물처럼 우리의 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회방을 맞더라도 바른 길로 흘러가게 도와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정석의 말을 듣고 그제야 조용해졌다. 놀랍게도 그 순간 정석 자신도 마음속에 잔잔한 변화가 생김을 느꼈다. 혼자 중얼거렸다. 율곡 선생의 말씀이 결국 이런 것이었구나. 경을 유지하여 마음의 흐트러짐을 바로 잡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날 이후로 정석은 매일 아침 강가의 나와물의 흐름을 보며 그의 마음을 다잡고 경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생의 변화를 이루어갔다고 한다. 그렇게 그는 산만함을 극복하고 결국 지역 사회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기감이 되는 양반으로 성장했다. 이 일화를 통해 사람들은 경을 통한 자기 수양의 길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작은 마을에 사는 알렉스라는 젊은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마을 주민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하는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이마누엘 칸트의 정언명령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재미있는 썰을 준비했습니다. 마을에는 세바스찬이라는 엉뚱한 발명가도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항상 기발한 아이디어로 주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세바스찬은 어느 날 자신의 발명품으로 마을에서 가장 큰 난쟁이 풍선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가 준비한 놀라운 발명품은 진실을 말하는 풍선이었습니다. 이 풍선은 사람의 손에 잡히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도덕적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축제 당일 마을 광장은 다양한 크기와 색깔의 풍선으로 가득 찼고 세바스찬은 사람들에게 하나씩 풍선을 나눠주었습니다. 알렉스는 이 기회를 빌려 정언명령의 철학을 설명하기로 마음먹고 자신도 풍선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풍선을 잡는 순간 풍선이 말했다. 모든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만약 거짓말이 보편적 법칙이 된다면 아무도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알렉스는 미소를 지으며 이를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칸트의 정언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결정할 때 그 행동이 보편적 법칙으로서 타당한지를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설명에 깊이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스는 계속해서 말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풍선을 잡으면 그 진리가 사실인지 생각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들도 너를 돕기를 바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도와라. 이것도 정언명령의 한 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된다면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될 것입니다. 세바스찬은 알렉스의 설명에 감명받아 자신이 만든 풍선이 철학적 가르침을 나누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풍선을 통해 배운 정언명령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속이지 않고 돕는 것이 보편적 법칙이 되도록 애썼습니다. 결국 이 작은 마을은 칸트의 철학이 적용된 모범적인 공동체로 탈바꿈했습니다. 알렉스와 세바스찬은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도록 돕는 대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크게 칭송받았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썰과 발명품은 도덕적 가르침을 마음에 심어주는데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숲, 그곳엔 수백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커다란 참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크사 교수였습니다. 오크사 교수는 나무들에게 명예로운 직함이었고 숲의 지도자로서 쑥쑥 젊은 식물들에게 지혜를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수업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다양한 식물들과 늘고 긴 양치식물부터 막 잎사귀를 내리기 시작한 어린 도토리들까지 오크사 교수 주위에 모였습니다. 그날의 수업은 특별히 어린 도토리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젊은 도토리들은 자신의 일생이 맑은 하늘 아래 투명하게 보이는 일이 없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안개 속에 사라져 가듯 모호했습니다. 오크사 교수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린 도토리들아,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현자가 말하길 너희는 단순한 씨앗이 아니다. 너희 안에 이미 위대한 참나무가 존재하고 있단다. 존재의 목적이란 자연이 너희에게 부여한 운명이지. 너희는 참나무가 되어 숲을 더욱 풍요롭게 할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단다. 말을 마친 오크사 교수의 붉은 가지 위로 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그의 잎사귀들이 우수수 소리를 내었습니다. 젊은 도토리들은 그의 설명에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도토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단지 참나무가 되는 것뿐인가요?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수는 없는 건가요? 오크사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물론 너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단다. 만일 너희가 원한다면 사슴에 의해 실수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질 수도 있고 그곳에서 다른 모험을 찾을 수도 있지. 하지만 중요한 건 어디로 가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 모든 존재와 변화에는 그 나름의 목적이 있단다. 그렇게 말하며 오크사 교수는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이 되든 너희는 결국 너희 자신의 목적을 찾아 나아갈 거란다. 그리고 그 목적이 바로 너희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란다. 젊은 도토리들은 이제 약간의 불안을 덜어낸 기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부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미래의 참나무를, 그리고 그들의 여정이 어떤 모습이든 그 안에 내재된 목적을 상상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삶은 무한한 가능성의 연속이었고 그 속에서 그들의 목적을 찾는 이른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오크사 교수의 수업은 언제나처럼 대상의 본질뿐만 아니라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목적을 찾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는 자신들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게 된 도토리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푸른 나뭇잎 아래 도토리의 세상은 이처럼 또 한 번의 미래를 향한 준비를 하며 피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은 행복의 기준을 놓고 잦은 논쟁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같이 사랑하는 이들과 쾌적 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도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각자의 생각을 주장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광장에 한 노인이 나타나 모든 주민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먼 곳에서 온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행복의 기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서 노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옛날 어느 산속 깊은 곳에 두 마을이 있었는데 한 마을은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고 다른 마을은 정신적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첫 번째 마을에서는 매일같이 축제가 열렸고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알 수 없는 공허함에 빠졌고 육체적 쾌락은 점점 그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마을에서는 조용한 독서 모임과 심도 있는 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사색하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더욱 깊은 이해와 성찰을 통해 정신적 희열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모든 면에서 충족된 것은 아니었고 때때로 격렬한 토론 속에서 감정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마을은 모여 큰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마주 앉아 서로의 삶의 방식을 공유하며 어떤 행복이 더 가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첫 번째 마을의 사람들은 축제와 함께라면 삶이 더 즐겁다고 주장했지만 두 번째 마을의 사람들은 깊은 대화와 사색이 그렇다고 봤었습니다. 이때 한 젊은이가 일어나 두 마을을 향해 말했다. 왜 우리 중 누구도 한쪽으로 치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 모두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쾌락이 동등하지 않으며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어떤 쾌락에 할애해야 할지에 대해 더 현명해야 합니다. 이 젊은이의 제안으로 두 마을은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며 쾌락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던 마을은 이제 축제의 일부 시간을 조용한 사색의 시간으로 갖게 되었고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던 마을은 가끔씩 신나는 축제를 열며 서로의 행복을 축하했습니다. 노인은 여기까지 이야기하자 말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통해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양과 질의 균형을 맞추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함께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밀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는 듯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쾌락의 양과 질을 동시에 고려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을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